시집간 딸이 뭐하러 와. 시댁수발이나 똑바로 들어. 이제 네 엄마 아니니까 당장 돌아가. 10년 만에 찾아간 친정에서 친엄마가 저한테 퍼부은 말입니다. 아버지가 쓰러져서 달려갔더니 문도 제대로 안 열어주고 떠밀어서 내쫓았어요. 근데요, 이게 단순히 매정한 엄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친엄마한테 5억이 넘는 돈을 건네면서 딸이 친정에 못 오게 막아달라고 산 거였어요. 그 사이 남편은 제 인감을 몰래 빼돌려서 아버지 건물 명의를 슬쩍 바꿔놓고 있었고요. 아,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 몰랐던 게 있어요. 아버지가 이 모든 걸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법정에서 그 녹음 틀어지는 순간 큰 소리치던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무릎 꿇고 매달리던 남편한테 제가 던진 한마디. 시원하게 복수해준 며느리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키니 옆자리 준혁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죠. 저는 소리나지 않게 침실 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솥을 열고 국을 올리고 반찬통 4개를 꺼내 식탁에 늘어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 집의 아침은 온전히 제 몫이었죠. 시어머니 진옥내 어머님의 디스크 수술이 있고 나서는 병원 도시락까지 싸야 했으니 새벽 5시도 넉넉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국이 끓는 사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배소라. 신우이였죠. 언니, 엄마 아침 뭐 해갈 거야? 배소라가 하품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역국이랑 호박전 싸가려고요. 호박전? 기름기 많은 거 왜 싸가? 엄마 수술한 사람이야. 담백하게 죽 같은 거 끓여가지. 저는 국 냄비 위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라 씨, 어머님이 어제 죽은 이제 질린다고 호박전 해달라고 하셔서요. 아, 그래? 그럼 언니가 알아서 해. 나는 말만 해준 거야. 배소라가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는 사람이 전화로는 매일 참견했죠.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호박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병원에 도착하니 아침 8시였습니다. 6인실 병실 안 창가 쪽 침대에 시어머니 진옥내가 등받이를 세우고 앉아 계셨죠. 왔어? 진옥내가 도시락 보따리를 훑어보며 턱짓을 했습니다. 어머님, 호박전 부쳐왔어요. 미역국도 따뜻하게 담아왔고요. 그래, 나봐. 진옥내가 호박전 하나를 집어들더니 한 입 베어 물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름을 얼마나 두른 거야. 느끼해서 못 먹겠네. 조금만 넣었는데 입맛에 안 맞으세요? 됐어. 국이나 줘. 저는 미역국 뚜껑을 열어 숟가락과 함께 건넸습니다. 진옥내가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또 한마디 했죠. 소라가 전화했지? 죽 끓여오라고 했을 텐데. 네, 근데 어머님이 어제 죽 싫다고 하셔서. 내가 언제. 됐어, 먹을게.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10년을 살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말을 보탤수록 잔소리만 길어진다는 것이었죠. 점심 무렵 같은 병실에 입원한 할머니의 보호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며칠째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죠. 며느리분이시죠? 매일 오시는 거 보면 정말 효부시네. 아, 안 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친정 부모님도 가끔 오세요? 이렇게 힘든데 친정 어머니라도 오시면 좀 기댈 텐데. 저는 대답하려다 입이 굳었습니다. 친정. 그 단어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죠. 친정은 좀 멀어서요. 그렇게 얼버무렸지만 돌아서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10년.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 단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며느리가 친정을 들락거리면 시댁 살림이 흐트러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집에 뿌리를 내려. 진옥내가 결혼 첫 해부터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도 전화는 할 수 있었으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걸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친정 엄마 유복녀도 매번 같은 말만 했습니다. 시댁에 잘 보여야지. 괜히 왔다 갔다 하면 시어머니 기분만 상해. 오지 마. 딸이 보고 싶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는 엄마도 저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병실복도 창밖으로 어둑한 하늘이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창밖 어둠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시어머니가 퇴원하고 집에서 요양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싱크대 위에 올려둔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죠. 부재중 전화 3통. 아버지, 임광호.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전화를 거의 하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3통이나 연달아 걸었다는 건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질러 닫고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유복녀의 목소리였죠. 엄마, 아빠가 전화하셨던데 무슨 일이야? 아프신 분한테 왜 전화를 하게 만들어? 바쁘니까 끊어. 엄마, 잠깐만. 아빠 어디 편찮으신 거야? 아빠 좀 바꿔줘. 뚜뚜뚜.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꺼진 화면을 들여다보며 싱크대에 기대섰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고모 임정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나 채원이야. 아빠가 낮에 전화를 3번이나 하셨는데 엄마가 끊어버렸어. 아빠 무슨 일 있는 거야? 고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숨소리만 들렸죠. 고모, 채원아 올 수 있으면 한번 와라. 아버지가 요즘 많이 안 좋으셔. 고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죠. 내가 갈게. 꼭 갈게. 전화를 끊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친정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서요. 하루만 다녀와도 될까요? 진옥내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뭐, 내가 아직 이 꼴인데 네가 지금 집을 비우겠다고? 하루만이요. 아버지 얼굴만 보고 바로 돌아올게요. 안 돼. 시어머니가 누워있는데 며느리가 어딜 싸돌아다녀. 옆에서 밥을 먹던 준혁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지금은 좀 그렇지 않아? 저는 준혁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밥알을 씹는 턱만 움직이고 눈은 여전히 밥그릇을 향하고 있었죠. 10년 동안 이 사람은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풀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진옥내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임채원,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아버지가 아프세요. 하루만 다녀올게요, 어머님.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제 등 뒤로 진옥내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전현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 시어머니 말을 개무시하고 나가.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고함이 울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시간 반을 운전해서 친정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눌렀죠. 발소리가 다가오고 문이 열렸습니다. 반만. 유복녀가 문틈 사이로 저를 위아래 훑어봤습니다. 반가운 기색은 없었습니다.
누가 오라고 했어? 엄마, 아빠 얼굴 좀 보게 해줘. 시집간 딸이 뭐하러 와? 시댁 수발이나 똑바로 들어. 유복녀가 양팔을 벌려 문을 막았습니다. 안방 쪽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죠. 저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엄마가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가, 네 엄마 아니야. 당장 돌아가. 저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엄마가 제 팔을 잡아 일으키더니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에서 흐릿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원아. 아버지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보았지만 문은 이미 잠겨 있었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1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두 손으로 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친정에서 쫓겨나듯 돌아온 지 3일째였습니다. 저는 시댁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진옥내가 안방에서 나오더니 제 맞은편에 앉으며 저를 살폈습니다. 친정 다녀오더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뭐 그리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비웃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는 것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죠. 마치 제가 쫓겨나고 온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 같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으면 됐고. 저녁 반찬 좀 신경 써. 소라가 온다더라. 진옥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꺼진 TV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들여다봤죠. 눈밑이 거뭇하고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낮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보낸 사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임정란. 고모였습니다. 상자를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테이프를 뜯으니 안에는 작은 봉투 하나와 메모지가 들어 있었죠. 고모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오래된 휴대폰에 녹음해둔 파일이야. 방문했을 때 오빠가 직접 건네주셨어. 내가 USB로 옮겼다. 봉투를 열자 USB 하나가 손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USB에는 작은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는데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였죠. 반드시 혼자서 들어라. 저는 USB를 주먹 안에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잠든 걸 확인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이어폰을 꽂고 노트북에 USB를 꽂았죠. 파일이 4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첫 번째 파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섞인 소리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시어머니 진옥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인광호 씨 건물 2채, 채원이 이름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쪽에서 먼저 정리해야 해. 그리고 곧이어 들린 두 번째 목소리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남편 설득해서 위임장 받아놓을게. 약속한 금액은 확실히 해줘야 해. 엄마였습니다. 친정엄마 유복녀. 틀림없는 엄마의 목소리였죠. 걱정 마. 내가 약속 어긴 적 있어? 일만 잘 마무리하면 돼. 그래. 딸이 이쪽으로 못 오게 하는 건 내가 막을 테니까. 저는 이어폰을 낀 채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이를 악물었죠. 10년 동안 오지 말라고 했던 게, 시댁에 잘 보이라고 했던 게 전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친정에서 쫓아낸 건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죠.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죠. 채원이 인감은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어머니. 준혁이었습니다. 제 남편 배준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그래, 잘 보관해둬. 쓸 일이 생기면 내가 말할 테니까. 진옥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침대에서 자고 제가 차린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제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파일에서는 배소라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나한테도 하나 돌려줘야지. 오빠만 챙기면 어떡해. 됐어. 내 몫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시누이까지. 온 식구가 한통속이었죠. 네 번째 파일을 누르자 이번에는 기침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기침 사이로 끊어지는 목소리. 아버지였습니다. 채원아, 아빠가 미안하다. 기침이 한참 이어졌습니다. 유 원장은 박경환이한테 맡겨뒀어. 공증까지 다 해놨으니까 고모한테 연락해라. 또 기침. 아빠가 몸이 이래서 직접 못해줘서 미안하다, 딸.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묶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4접시 놓았죠. 식탁에 준혁이 앉았습니다. 그 옆에 시어머니가 앉았죠.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준혁이 된장국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오늘 국 맛있다. 진옥내가 깍두기를 집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오늘은 간이 맞네. 저는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어온 것과 똑같은 웃음을 지었죠. 얼굴 근육이 굳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전에 시어머니가 동네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습니다. 저는 바로 고모 임정란에게 전화를 걸었죠. 고모, 나 다 들었어. 다 들었구나. 박경환 변호사님, 아빠 친구분 맞지? 그래. 오빠가 3달 전부터 준비한 거야. 유 원장 원본은 박경환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 고마워, 고모. 전화를 끊고 바로 박경환 변호사의 번호를 검색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낮은 목소리가 받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임광호 씨 딸 임채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언젠가 딸이 연락할 거라고. 바로 오실 수 있습니까? 내일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내일 외출할 핑계를 머릿속으로 짰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이 있다고 하면 되겠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나란히 누운 침실에서 준혁이 등을 돌린 채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혁의 등이 보였죠. 이 등 뒤에서 제 인감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걸 이 사람은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좀 피곤한 것뿐이야. 준혁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곧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이불 속에서 2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박경환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첫 번째 수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있어서 다녀올게요. 진옥내가 안방에서 고개만 내밀며 저를 봤습니다. 검진? 갔다가 바로 와. 점심 전에는 들어와야 해. 네, 일찍 다녀올게요.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죠. 박경환 변호사 사무실은 시청역 근처 오래된 빌딩 7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60대 초반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인상은 온화했지만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는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임채원 씨 앉으세요. 박경환 변호사가 의자를 권하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2년 전에 찾아오셨습니다. 파킨슨 초기 판정을 받으신 직후였죠. 몸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정리해두고 싶다고 하셨어요. 봉투에서 꺼낸 서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유언장이었죠. 아버지의 서명과 함께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등포 건물 한 채, 안양 건물 한 채, 그리고 예금 전부를 딸 임채원에게 남긴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서명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글씨가 약간 떨려 있었죠. 2년 전이면 아직 손이 크게 떨리기 전이었을 텐데도 이미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경환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하나 더 꺼내 펼쳤습니다. 이건 영등포 건물의 등기부등본입니다. 6개월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요? 누구 이름으로요? 배준혁. 임채원 씨의 남편 이름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채원 씨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써서 소유권을 넘겼더군요. 안양 건물도 지금 매매가 진행 중인 상태고요. 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적도 없고 위임장에 서명한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서류를 누군가 위조한 겁니다. 박경환 변호사가 펜을 들어 종이 위에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서류를 꾸며서 남의 재산을 빼돌리면 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서류 위조의 사기에 횡령까지. 안양 건물은 아직 매매가 끝나지 않았으니 법원에 신청을 넣어서 거래를 막아야 합니다. 막을 수 있어요? 빨리 움직이면 됩니다. 오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 회계법인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 정하늘의 번호를 눌렀죠. 하늘아, 나 채원이야. 채원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해도 될까? 부탁할 게 있어. 그래, 저녁에 보자. 어디로 갈까? 시댁에서 떨어진 곳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녁 7시 카페 구석 자리에서 정하늘을 만났습니다. 하늘은 회계법인 시절같이 사무보조로 일하던 동기였는데 지금은 독립해서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죠. 저는 녹음 파일 사본을 담은 USB와 등기부등본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늘이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더니 이어폰을 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원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알아. 영등포 건물 소유권 넘길 때 법무사가 누군지 확인되면 위조 서류가 어디서 나왔는지 따라갈 수 있어. 내가 조사해 볼게. 고마워, 하늘아. 하늘이 USB를 노트북에서 빼며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시댁에서 눈치 못 채게 해야 해. 조심해. 알고 있어. 카페를 나와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시누이 배소라가 와 있었습니다. 소라와 시어머니가 소파 앞 테이블에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있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소라가 황급히 서류를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언니, 어디 갔다 왔어? 소라가 봉투를 무릎 아래로 내리며 눈을 가늘게 떴죠. 병원 다녀왔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라 옆을 지나는 순간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안양시 만안구 주소, 그리고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 안양 건물 거래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죠. 그날 밤 준혁이 잠든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준혁의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죠. 첫 번째 칸에는 별것 없었습니다. 두 번째 칸을 열자 익숙한 것이 보였죠. 제 인감도장. 그 옆에 제 신분증 사본이 있었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제 신분증 사본으로 서류를 꾸며서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은 거였죠.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꺼내 한 장씩 찍었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 손을 넣자 종이 한 장이 더 걸렸습니다. 꺼내서 펼쳐보니 차용증이었죠. 제 이름으로 된 차용증. 빌린 사람 이름의 임채원, 금액은 2억. 제가 서명한 적 없는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저를 빚쟁이로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차용증도 촬영했습니다. 서랍을 원래대로 닫고 서재를 나와 작은 방으로 들어갔죠. 새벽 2시 촬영한 사진들을 하나씩 박경환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전송을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 세면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보였죠. 내일 아침에도 밥을 짓고 웃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거울 속에 저와 눈을 마주치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내는 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 집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일주일 뒤 오후 박경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채원 씨, 2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안양 건물 거래를 막기 위한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고요. 정한을 씨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영등포 건물 소유권 넘길 때 관여한 법무사가 특정됐습니다. 문상기라는 사람인데 배소라 씨 대학 동기입니다. 신우이의 동기. 소라가 직접 사람을 데려다 쓴 거였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설거지를 마저 하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고모 임정란이었죠. 채원아, 큰일 났다. 아버지가 어젯밤에 응급실에 실려가셨어. 설거지하던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응급실이요? 지금 어디 병원이에요? 중앙병원이야. 근데 유복녀가 병실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 고모도 쫓겨났다. 고모, 제가 박 변호사님한테 연락할게요. 아버지 대신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전화를 끊자마자 박경환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친정 엄마가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있어요. 보호자 자격을 저한테 넘기는 그 절차 바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법원에 청구 넣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중앙병원으로 향했죠. 병원 3층 병실 앞 복도에 도착하니 유복녀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죠. 또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유복녀가 복도 한가운데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응급실까지 실려갔는데 얼굴도 못 보게 하면 어떡해. 변호사라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던데 그거 네가 시킨 거지? 네가 지금 엄마한테 이래? 유복녀가 제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며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죠. 엄마, 여기 병원이야. 제발 좀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네가 감히 엄마한테. 간호사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계신 곳이에요. 복도에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가 2사람 사이에 서며 중재했죠. 유복녀가 입술을 깨물며 한 발 물러섰고 저는 간호사에게 고개를 숙인 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 창가 쪽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발을 떼지 못했죠. 한 달 전 친정에서 문 너머로 들었던 기침 소리의 주인. 그때는 목소리만 들었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불 위로 드러난 팔이 가늘어서 제 손목보다 얇아 보였죠. 목 뒤로 관리받지 못한 상처가 보였고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저를 알아보셨는지 떨리는 손을 이불 밖으로 내밀었죠. 저는 침대 옆으로 가서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 손이 저를 어릴 때 번쩍 들어올리던 그 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빠, 나 다 알아. 내가 끝낼게.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등을 두드렸습니다.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병실을 나오자마자 박경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 상태가 심각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계세요. 상처도 방치된 상태고요. 사진 보내주세요. 보호를 소홀히 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발장을 하나 더 준비하겠습니다. 병실 앞에서 찍어둔 사진을 전송하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돌아오니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진옥래, 시누이 배소라, 남편 배준혁. 셋의 시선이 동시에 저를 향했죠. 진옥래가 소파 팔걸이를 잡고 몸을 일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채원아, 안양 건물 거래가 갑자기 막혔다더라. 너 혹시 무슨 짓 한 거 아니지?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지만 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무슨 거래요? 시치미를 떼네. 소라가 소파에서 일어서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법원에서 뭐가 날아왔대? 법무사한테 확인해 보라고 내가 방금 전화했거든. 저는 마트 갔다 왔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세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옥래의 손가락이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소라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봤죠. 준혁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세 사람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날 밤 침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뭘 하고 다니는 거야?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죠. 뭘 하고 다니긴. 병원 가고 마트 가고. 엄마가 불안해하잖아. 괜한 짓 하지 마. 저는 등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괜한 짓이라니.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혁의 숨소리가 불규칙하게 흔들렸죠. 2주가 지났습니다. 박경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죠. 영등포 건물 소유권 넘길 때 쓴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대리 발급이었고 대리인 이름은 배소라입니다. 소라 씨가 직접 발급받은 거예요? 네. 발급할 때 낸 신분증 사본이 배준혁 씨 서재에 있던 것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같은 날 저녁 정하늘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채원아, 자금 흐름 추적 결과 나왔어. 뭐가 나왔어? 진옥래 명의 계좌에서 유복녀 명의 계좌로 돈이 3번 들어갔어. 총 5억 2천만 원. 5억 2천만 원. 시어머니가 제 친정 엄마에게 건넨 돈이었습니다. 딸을 막아주는 대가로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들어오는 작은 방에 혼자 서서 휴대폰을 두 손으로 쥐었죠. 증거는 모였습니다. 이제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박경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정하늘이,
옆자리에는 고모 임정란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녹음 파일 4개를 담은 USB,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록, 제 신분증 사본 대조 자료, 서재에서 촬영한 서류 사진, 가리고 자금 이체 내역서. 박경환 변호사가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며 펜으로 체크해 나갔습니다. 고소장 3건 준비했습니다. 서류 위조, 사기, 횡령. 오늘 최종 검토하고 내일 바로 접수합니다. 고모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무릎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에 병원에서 받아온 거야. 아버지 주치의가 써준 소견서. 박경환 변호사가 봉투를 받아 소견서를 읽었습니다. 배우자에 의해 외부 접촉이 차단된 정황이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흔적이 있다. 보호자 지정이 시급하다. 이 소견서면 법원에서 충분히 받아줍니다. 고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화요일 박경환 변호사가 경찰서에 고소장 3건을 접수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노인보호기관에 유복녀에 대한 신고도 넣었죠. 저는 그 시각 시댁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자를 깎다가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죠. 접수 완료. 2 글자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자를 깎는 손은 흔들리지 않았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데 거실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안양 건물 매수인 쪽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 계약 파기래. 법원에서 뭐가 날아왔다고. 뭐? 계약 파기? 진옥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문상기한테 전화해봐. 당장? 저는 주방에서 칼을 내려놓고 식탁에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 4개, 국그릇 4개, 반찬을 가운데 놓고 숟가락을 가지런히 맞췄죠. 밥 다 됐어요. 거실에서 웅성거리던 3사람이 식탁으로 왔습니다. 진옥래가 자리에 앉으며 숟가락을 집어들었다가 탁 내려놓았죠. 한 가족인데 집안일을 왜 남의 손에 맡기는 거야? 진옥래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의 호통이 아니라 낮고 느린 톤이었죠. 회유하는 말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목소리를 쓰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준혁이 불안한 눈빛으로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면서 밥만 떴습니다. 소라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며 입을 다물고 있었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하나만 여쭐게요. 진옥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제 인감으로 영등포 건물 명의를 바꾸셨잖아요. 그거 제가 언제 동의했죠? 식탁 위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진옥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죠. 소라가 젓가락을 놓으며 서둘러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소라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어요. 3사람의 동작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가 통화한 내용, 소라 씨가 자기 목 달라고 한 내용, 전부 녹음돼 있어요. 돈이 오간 내역도 있고 인감증명서를 소라 씨가 대리 발급받은 기록도 확인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삼킨 말들이 한 글자씩 또렷하게 나왔죠. 경찰의 접수도 끝났어요. 저는 식탁에서 일어섰습니다. 등 뒤에서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옥래가 밥그릇을 집어던진 거였죠. 인연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진옥래의 고함이 식탁을 뒤흔들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문을 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준혁이었죠. 채원아, 제발. 취소해줘. 엄마가 좀 심하긴 했지만 가족끼리 이럴 필요 있어? 준혁이 제 앞에 서더니
두 무릎을 바닥에 꿇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릎을 꿇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당신 목소리도 녹음 파일에 있어.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다시 닫혔죠. 저는 준혁을 지나쳐 옷장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미리 싸둔 캐리어가 안쪽에 서 있었죠. 캐리어를 꺼내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진홍래가 깨진 그릇 사이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못 밟아.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어머님.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죠. 10년 만이었습니다. 이 문을 등지고 걸어 나오는 게 고모 임정란의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고모가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캐리어를 받아주었죠. 밥은 먹었어? 아니요. 앉아. 미역국 끓여놨다. 고모가 부엌에서 뚝배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미역국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데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죠. 준혁 17통, 시어머니 8통, 소라 5통.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식탁 위에 내려놓고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고모가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저를 지켜봤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죠. 미역국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이제 시작이야. 시댁을 나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고모 집 작은 방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시댁 부엌이 아니라 고모가 차려준 밥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10년 만에 누군가 저를 위해 차린 밥을 먹는다는 게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박경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배소라 씨가 어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형사한테 들었는데 조사실에서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더군요. 어머니한테 다 떠넘긴 거네요. 네. 시어머니 진홍래 씨 쪽으로 불똥이 튀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주에 법무사 문상기도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문상기는 배소라가 가져온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건지 몰랐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소라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압수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박경환 변호사가 압수된 메시지 내용을 전해줬죠. 소라 씨가 문상기한테 보낸 메시지 중에 인감은 내가 떼올 테니까 등기만 넘겨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기 어려운 증거죠. 한편 노인보호기관에서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장 조사관이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했죠. 유복녀가 수개월 동안 외부 면회를 차단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사관은 학대 판정 보고서를 작성했죠. 학대 판정 통보를 받은 날 유복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채원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신고 좀 취소해줘. 응? 유복녀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돈 받고 팔아넘긴 사람이 엄마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채원아, 엄마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지만 다시 거는 일은 없었죠. 며칠 뒤 가정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 임광호의 후견인으로 지정됐다는 결정이었죠. 저는 바로 아버지를 재활 전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담당 의사가 상주하는 곳이었죠. 고모 임정란이 매일 병원에 나와 아버지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전원 후 처음으로 아버지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전 병원과는 달리 깨끗한 1인실이었고 창밖으로 나무들이 보였죠. 아버지가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병원 옮겼어. 여기가 훨씬 좋지? 아버지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기 어려우셨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아빠가 보내준 그 USB 있잖아. 그게 다 살렸어.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등을 두드렸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번졌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죠. 웃고 계신 거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어머니 진옥래도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박경환 변호사가 조사 상황을 전해줬죠. 진옥래 씨가 조사관 앞에서 대뜸 이렇게 말했답니다. 며느리 재산을 시어머니가 관리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끝까지 그런 식이네요. 녹음 파일이랑 이체 내역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얼굴이 굳었다더군요. 그래도 잘못했다는 말은 안 했답니다. 준혁도 별도로 소환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동의한 줄 알았다고 발뺌했죠. 그런데 녹음 파일에서 본인 목소리가 나오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답니다. 어머니가 시켜서 그랬다고 진술을 바꿨어요. 결국 하나같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켰다. 어머니 때문이었다. 진옥래 하나를 향해 손가락이 모이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증거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소라의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 내역 중에서 소라가 유복녀에게 보낸 메시지가 발견된 겁니다. 박경환 변호사가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채원이 통장 비밀번호도 알아내야 해. 오빠가 알 거야. 소라 씨가 유복녀 씨한테 직접 보낸 메시지입니다. 신우이와 친정 엄마가 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제 통장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였죠.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약 4달이 지나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에서 기소 통보가 왔죠. 진옥래, 배소라, 배준혁은 서류 위조와 사기,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복녀는 사기를 도운 혐의와 노인학대 혐의로 따로 기소됐죠. 기소 통보를 받은 날 저는 재활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긴 숨을 내쉬었죠. 로비 유리창 너머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4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남아 있었죠.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아버지 병실로 향했습니다. 기소 후 2달이 지나 첫 번째 재판이 열리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박경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임채원 씨,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함께 가는 게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이요? 영등포 건물 명의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소송, 그리고 시댁 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형사랑 민사를 동시에 밀어붙이면 상대가 버틸 수 없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놓으면서 손끝이 무거웠지만 망설이지는 않았죠. 재판 첫날이 왔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 법정 문을 여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죠. 피고인석에 3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진옥래, 시누이 배소라, 남편 배준혁. 방청석 한쪽 끝에는 유복녀가 초라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진옥래만이 턱을 치켜들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떨군 채 한 번도 올리지 않았고 소라는 무릎 위에 올린 2 손을 꽉 쥐고 있었죠.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건 경위를 간략히 설명한 뒤 법정 스피커로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다고 했죠.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인광호 씨 건물 2채, 채원이 이름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쪽에서 먼저 정리해야 해. 진옥래의 목소리였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죠. 내가 남편 설득해서 위임장 받아놓을게. 약속한 금액은 확실히 해줘야 해. 유복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죠. 채원이 인감은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어머니. 준혁의 목소리가 나오자 준혁이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이마가 거의 무릎에 닿을 것 같았죠. 진옥래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턱을 치켜들고 있던 고개가 한치 내려갔죠. 소라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지시에 따랐을 뿐 스스로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검사가 바로 받아쳤죠. 배소라 씨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은 장면이 주민센터 영상에 찍혀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문상기에게 보낸 메시지에 인감은 내가 떼올 테니까 등기만 넘겨줘라고 직접 지시한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소라의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라가 고개를 돌려 진옥래를 봤지만 진옥래는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았죠. 유복녀였습니다. 채원아,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어? 그래도 낳아준 엄마잖아. 유복녀의 손이 제 팔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죠. 그 낳아준 엄마가 딸을 돈에 팔아넘겼잖아. 저는 팔을 빼며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유복녀가 법원 바닥에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죠. 울음소리가 복도를 따라 길게 울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달 뒤 후속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준혁이 돌연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다 인정하겠습니다. 아내 몰래 인감을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가명을 노린 전략이었지만 그 자백이 오히려 진옥래와 소라의 죄를 더 단단하게 묶어버렸습니다. 준혁의 자백을 듣자마자 진옥래의 태도가 확 바뀌었죠. 내가 했어. 내가 다 했어. 아들 며느리 재산을 시어머니가 관리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법이 이상한 거지. 진옥래가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재판장이 경고했죠. 피고인, 한 번 더 소란을 피우면 퇴정시키겠습니다. 진옥래가 이를 악물며 자리에 앉았지만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고모 임정란이 입을 손으로 막은 채 고개를 저었죠. 민사소송 결과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영등포 건물의 명예 이전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아버지 임광호 앞으로 되돌리라는 결정을 내렸죠. 안양 건물도 거래가 막힌 상태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재판이 거듭되면서 시댁의 형편이 눈에 띄게 무너졌습니다. 진옥래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급하게 내놓았죠. 소라는 그동안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옷들을 중고로 팔기 시작했고 준혁은 직장에서 정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형사재판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죠. 피해 금액이 크고 가족관계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이며 피고인 진옥래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옥래, 징역 3년. 배소라, 징역 2년. 배준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복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안을 채우는 동안 저는 앞줄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진옥래가 고개를 떨구었고 소라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죠. 준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와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10년이라는 시간. 그 무게가 비로소 어깨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재판 선고가 끝난 다음 주 저는 박경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혼소송 서류였죠. 위자료 청구와 함께 혼인기간 중 시댁에 들인 노동에 대한 보상 청구까지 포함했습니다. 박경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쪽에서 다툴 여지가 없어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변호사의 말대로였습니다. 준혁 쪽은 제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죠.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 나눔을 확정하면서 10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저녁 고모 집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고모 임정란, 친구 정하늘, 그리고 저. 고모가 된장찌개를 가운데 놓고 나물 세 접시를 양옆에 늘었죠. 거창한 상은 아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늘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채원아, 이제 좀 살겠다. 그동안 내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까칠해져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고마워, 하늘아. 네가 없었으면 자금 추적 못했어. 고모가 제 밥그릇에 나물을 올려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복녀도 결국은 불쌍한 사람이긴 해.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식탁 위로 짧은 침묵이 흘렀죠. 불쌍한 건 맞아. 근데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 고모. 고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국물을 호호 불며 말했죠. 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고모님,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무슨? 된장 넉넉히 풀고 두부 크게 썰면 돼. 고모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오랜만에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재활병원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전원했을 때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는데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자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에 올려둔 봉투 하나를 내밀었죠. 이게 뭐야? 봉투를 열자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모가 대신 준비해준 편지지 위에 아버지가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쓴 글씨였죠. 글자마다 떨림이 묻어 있었지만 또박또박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채원아, 말이 없어서 미안하다. 첫 줄부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세월이 아프다. 아빠가 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그래도 네가 내 딸이라서 아빠는 끝까지 버텼다.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편지지 위에 떨어졌죠.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아빠의 딸 임채원. 저는 편지지를 가슴에 안고 창가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떨리는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온기가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다음 날 고모 집 작은 방 옷장 맨 위 칸에서 상자 하나를 내렸습니다. 결혼 전에 보던 회계사 시험 교재였죠. 결혼하면서 고모 집에 맡겨뒀던 건데 고모가 10년 동안 버리지 않고 보관해주고 있었습니다. 교재를 꺼내 먼지를 닦았습니다. 책상 위에 교재와 노트를 가지런히 놓고 첫 페이지를 펼쳤죠. 10년 전에 밑줄 친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때의 제가 남긴 흔적이었죠.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 연필을 쥐었습니다. 나를 위해 공부하는 시간이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고모가 외출한 시간이라 제가 인터폰을 확인했죠. 화면에 유복녀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허옇게 새어 있었고 볼이 움푹 꺼져 있었죠. 오래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잠금 버튼 위에서 멈춰 있었죠. 한참을 서서 결국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죠. 문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유복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면회도 못 가게 됐어.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하니? 저는 문틀에 손을 짚은 채 유복녀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10년 전 시집간 딸은 오지 말라고 했던 그 얼굴. 며칠 전 법원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그 얼굴. 엄마가 그동안 받은 돈 아빠한테 돌려줘. 그리고 아빠한테 진심으로 사죄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유복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고개를 떨구었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죠. 주말이면 재활병원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건물 2채는 제가 후견인으로서 관리했습니다. 임대료로 아버지 치료비를 내고 제 생활비를 충당했죠.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제 이름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 속에 단단한 것이 자라고 있었죠.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재활병원 정원에 벚꽃이 피었죠.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벤치 옆에 휠체어를 세우고 나란히 앉았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아버지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빠, 이것 좀 봐.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아버지 앞에 펼쳤습니다. 합격 통지서였죠. 아버지가 통지서 위에 적힌 임채원이라는 이름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었죠.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머리 위에 닿는 그 무게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버지 옆에 앉아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10년의 겨울이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채원 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1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그러면서도 친정 한 번 가지 못했던 채원 씨. 가장 믿었던 남편은 등 뒤에서 인감을 빼돌리고 있었고 친엄마마저 돈을 받고 딸을 팔아넘겼죠.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채원 씨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남겨준 녹음 파일 하나를 붙잡고 아무도 모르게 증거를 모으고 매일 아침 웃으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셨나요? 결국 시어머니는 징역 3년, 시누이는 징역 2년, 남편은 무릎 꿇고도 돌이킬 수 없었죠. 그리고 채원 씨는 벚꽃 피는 봄날 아버지 옆에서 합격 통지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참는 게 약한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린 거였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착한 마음을 이용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채원 씨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채원 씨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